이 보도 완장들은 기자들이 취재를 할 때 바로 이 인식표죠. 그래서 이 완장을 차고 현장을 다니면서 취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은 근접 촬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바로 대통령을 취재를 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특이한 것은 남산 제1호 터널 및 고가도로 개통이라고 해서 1970년 8월 15일 날 1호 터널을 개통을 했고 이어서 3일 고가도로를 테이프 커팅을 할 때 사용했던 완장입니다. 저 완장에는 빨간 도장이 하나 있는데요. 저 빨간 도장은 바로 대통령 경호실에서 찍어준 겁니다. 보도 완장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그 현장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이 참여하는 행사에 있어서는 그 대통령 경호실에서 기자들이 차고 있는 완장에 추가로 확인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저 완장은 대통령 가까이서 취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대통령이 취재 영역에 들어가는 모든 기자에게는 저러한 인식표를 별도로 확인시켜줬던 거죠. 그래서 이 취재 완장은 어떤 의미에서는 기자들을 취재에 안전하게 취재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죠. 그리고 저쪽에 보면은 그 리본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거는 보통 출입 기자들, 그 취재석에 앉아서 취재하는 기자들은 리본으로 기자 신분을 확인시켜줬던 겁니다. 왜냐하면 출입 기자들은 자리에 앉아서 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었지만 사진 기자들은 좌우로 움직이면서 혹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사고에 대비해서 기자 완장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그곳에 들어가서 취재를 할 수 있게 했던 겁니다. 한 가지 특이했던 거는 1980년 광주에서 일어났던 광주 민주항쟁 때는 기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때는 그곳을 취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시민군이 써준 이 기자 완장을 별도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흰 광목천에다가 매직으로 기자라고 이렇게 썼죠. 이 완장이 없으면 그 광주 항쟁의 현장을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완장은 당시에 국제신문에 있던 동료 기자가 박물관을 한다고 그러니까 특별히 기증을 해줘서 이곳 제1전시장에서 아주 소중하게 전시되고 있는 것이랍니다. 평화의 소녀상과 비둘기는 왜 여기 와 있나요? 이번에 우리 평화의 소녀상은 우리들에게 아주 큰 감동을 주었죠. 바로 김학선 할머니께서 8월 14일 날 정신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날입니다. 그래서 8월 14일은 세계 기림의 날로 유엔에서 정해서 지금도 지켜지고 있죠. 8월 15일 날 우리가 이 평화의 소녀상을 영월로 모시게 된 것은 대학의 후배가 151번 버스에서 동승했던 동아운수에서 동승했던 이 평화의 할머니 상을 우리 박물관에 전시를 하도록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라디오스타 박물관을 오시는 관람객과 또 국민들이 우리 평화의 소녀상을 같이 사진을 찍고 거기서 바로 사진을 뽑아서 소중한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영월미디어 기자박물관에 모시고 영월미디어 기자박물관에 오시는 분들과 함께 같이 이 평화의 소녀상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거죠. 아픈 역사였죠. 일제강점기에서 우리가 겪었던 일들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팠던 일이 바로 우리 평화의 소녀상으로 있는 정신대 할머니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픈 기억을 잊지 않고 다시는 우리가 그 식민지의 형태로서 잊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 다짐의 시간을 이곳에서 갖게 하기 위해서 바로 평화의 소녀상을 이곳에 모시게 됐습니다. 관장님, 여기 조끼들이 많은데 이건 언제 쓰는 건가요? 이 조끼들이 신기하죠. 2014 FIFA 월드컵 브라질 이렇게 써있고 그 다음에 포토 0045라고 써있는데 이것은 제1전시장에 봤던 그런 완장과 리본, 취재 리본과 조금 다른 성격의 환경을 만들어 놨죠. 이 조끼들은 바로 그라운드에서 취재를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축구라든지 또는 육상 경기 때 얼마 전에 도쿄올림픽이 있었죠. 그 동경올림픽에서 그라운드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취재는 반드시 이 조끼를 입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완장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잘 아는 마크죠? 평창에서 열렸던 동계올림픽의 취재 비표입니다. 이것은 파이널 크로싱 버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결승점에서 찍을 수 있는 인식표죠. 이것은 많은 사람이 함께 취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결승전에 취재할 수 있는 자격을 받은 사람만이 가서 취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는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 바로 패럴림픽을 하는 그 현장을 바로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인식표라는 것은 취재 기자들이 현장에서 보다 생동감 넘치는 장면을 취재하기 위해서 찍기 위한 인식표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올림픽이라든지 또는 그 육상 경기 대회, 그 다음에 그라운드에서 일어나는 모든 취재 현장은 바로 이 조끼를 입고 하게 되죠. 여러분들 잘 아는 우리 박세리 선수가 골프 현장을 취재할 때도 이러한 조끼를 입고 기자들이 필드에서 현장을 취재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관장님, 이건 뭔가요? 요거는 삐삐라고 해서 통신수단으로 기자들에게 굉장히 유용하게 쓰였던 것이에요. 지금은 문자로 되지만 이때 삐삐는 숫자로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숫자로 번호를 매기면은 그 번호로 전화를 하든지 기자들에게는 난수표라는 걸 만들어서 1282를 번호에 찍히면은 빨리 회사로 연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뭐 핸드폰으로 해서 이게 다 편하게 얘기를 하지만 그때 당시는 전화기도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공중전화를 찾으려고 그러면은 보통 800m나 1km를 가야 현장에서 그 전화를 걸 수 있었었는데 현장에 가서 빨리 와서 전화를 하면은 회사에서 물어보는 것이 지금 어디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사건 사고 현장으로 다시 가야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자를 가장 괴롭혔던 것이 바로 이 삐삐라는 흉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자들에게는 이 삐삐에 대한 악몽이 아직도 남아있죠. 그 다음에 우리를 정말 기쁘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이 대포폰이었습니다. 대포같이 생겼죠? 벽돌폰이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이 카폰은 1987년도 중앙일보가 처음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87년도 1월에 박종철군 고문치사 현장에서 다른 많은 기자들은 공중전화로 뛰어가는데 중앙일보 기자는 차에서 이 벽돌폰으로 기사를 불러서 많은 기자들의 부러움을 샀던 그런 현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6월 항쟁의 현장들이었죠. 동시다발적으로 도심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나다 보니까 어떤 때는 같은 신문사의 기자들이 한 장소에 다 모여서 똑같은 현장을 찍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를 가장 일하기 편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무전기입니다. 경찰만 무전기가 있는 게 아니라 기자들도 이러한 무전기를 통해서 A 기자가 어디에 있는지 또 B 기자가 어디에 있는지 서로 중복되지 않게끔 했던 것이 바로 무전기를 이용하면서부터 그 문제가 해결됐죠. 이렇듯 기자들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는 것, 그리고 마감 시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켜주는 것. 요즘도 마감 시간은 있죠. 근데 요즘의 기자들은 상당히 더 어려워진 것이 이제 마감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어졌다는 거죠. 디지털 세대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인터넷 뉴스라는 것은 마감 시간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실시간에 일어난 일들을 그 자리에서 바로 보여주고 또 그 피드백을 바로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오늘날의 미디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은 불행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되죠. 여러분들은 미디어를 알게 됐을 때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영월 미디어 기자박물관에 오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엄사령관이 발행한 출입증은 1972년 10월 19일 발행됐습니다. 1980년대까지는 우리나라에 통행 금지가 있었죠. 밤 12시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어느 누구도 움직임이 있을 수가 없었죠. 그러나 기자들은 밤새 일어나는 화재 현장이나 또는 연탄가스에 중독됐던 그러한 현장들, 또 교통사고나 재해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했잖아요. 그래서 계엄사령관이 발행한 이 출입증을 가지면은 시간에 구애 없이 어느 곳이든지 다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한성순보인가요? 이 신문은 1883년 10월 31일 강릉국이라는 곳에서 인쇄를 했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한성순보는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순보라는 뜻이 뭔지 혹시 아세요? 순보라는 것은 열흘에 한 번씩 발행하는 그 간행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1896년 4월 7일이 바로 한글로 된 신문을 처음 창간했던 독립신문이 발행한 날이죠. 그래서 그 4월 7일을 우리는 신문의 날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학생들이 오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문신입독이라고 있죠. 옛날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독립신문이 되는 겁니다. 이 독립신문은 최초의 한글로 만들어져서 한성순보를 만들었던 창간호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신문이 읽혀지고 그 신문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얻게 되고 생활의 지혜를 얻는 그러한 시간이 마련됐던 시간입니다. 이러한 신문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미디어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더불어서 1920년 4월 1일에는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동아일보를 창간했던 날입니다. 조선일보는 그 20년 뒤인 1940년 8월 10일 날 조선일보가 창간을 했죠. 자, 우리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창간을 한번 보실까요? 잠깐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때 당시에 글은 우측에서 좌측으로 읽어나갔죠. 그래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도 바로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어나가게 된 것이고요. 글은 위에서 밑으로 세로형의 글자로 신문을 제작했었습니다. 우리가 신문 속에서 또 잊을 수 없는 일들이 있죠. 일제 강점기 하에서 발행했던 이 신문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손기정 선수는 1936년 8월 9일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의 금메달의 영예를 차지했죠. 1등으로 들어왔던 손기정 선수는 시상대에서 아픈 기억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상대에 올라있던 손기정 선수의 가슴에는 일장기가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죠. 처음으로 받았던 금메달의 현장에서 일장기의 아픔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우리 기자들과 또 직원들이 일장기를 지웠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일장기 말소 사건입니다.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인해서 동아일보 기자들과 공무국 직원들은 서대문 형무소에 끌려가 고문을 받는 등 옥고를 치르게 됐죠. 동아일보는 180일 동안 6개월 동안 신문을 발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픔의 시간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장님, 여기 창간호가 참 많은데 특별히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우리 영월미디어 기자관이란 제3전시장은 이 창간호로 특별 코너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청소년들에게 기억이 될 만한, 특히 이제 청소년들보다는 그 부모님들이 더 기억에 날 만한 책들이죠. 이 책은 여학생이라고 해서 1965년도에 여학생을 중심으로 한 월간지가 처음 나왔죠. 소녀의 기도라는 것을 처음에 실어가면서 소녀의 꿈, 그리고 소녀들이 앞으로 너른 나래로 뛰어나갈 수 있도록 그 내용들을 꾸며놨어요. 그래서 이 여학생은 우리가 그때 당시에 주니어 스타들이 주로 표지 모델로 사용됐던 그런 소중한 책이죠. 여학생 잡지를 안 본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소년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것이 소년중앙이라는 월간지였어요. 이 소년중앙은 월간지 중에서도 어린이들을 위한 월간지인데 가장 좋아했던 이유가 뭘까요? 지금도 우리 어린이들은 만화를 좋아하죠. 소년지를 발간했던 모든 잡지사들은 만화책을 아주 두껍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주 인기 있는 만화 작가들이 배출이 돼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복간을 한 우리 센터라는 잡지가 있어요. 굉장히 작은 잡지인데 이 잡지 속에는 아주 소중한 그 조상의 슬기 또는 지혜, 그 다음에 살아가는 어른들의 그 바른 이야기들이 이 속에 다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의 철학자들 또 교수님들, 그 다음에 학자들이 아주 옥고를 많이 이 속에 담아냄으로써 책은 작았지만은 우리 성인들에게 아주 소중한 우리의 인생의 길라잡이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해줬던 것이 1970년도에 창간이 됐었답니다. 1978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남극과 북극을 탐험했던 기자가 있었습니다. 중앙일보의 김택경 기자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그분은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분이 남극과 북극을 취재했을 때 사용했던 장비들, 또 카메라, 또 숙박에 이용했던 모든 장비들이 이곳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남극과 북극을 취재하는 것은 지금과는 많이 다르죠. 그때 당시는 탐험에 대한 장비라든지 또는 전자제품의 탁월한 그 성능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위험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원정대로 함께 취재를 갔던 김택경 기자는 그야말로 목숨을 걸었던 그러한 소중한 기록들을 남겨놨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는 요 작은 엽서 하나가 그때 당시에 취재를 했던 그러한 현장들을 다 말해주고 있죠. 영월미디어 기자박물관의 제3전시장에는 이러한 그 극한 상황에서 기자정신으로 현장을 취재했던 불굴의 기자정신과 또 사진 기자로서의 소명의식을 그대로 담아냈던 그러한 기록들이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들이 우리들에게 어렵고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죠. 영월미디어 기자박물관은 앞으로도 이러한 투철한 기자정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소중한 기록들을 지속적으로 전시를 해 나갈 것입니다. 늘 영월미디어 기자박물관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